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직원이 경쟁사로 휙 가버리면 이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지,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퇴사와 이직을 둘러싼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배달기사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화가 난 사장님 이야기부터요, 또 수억 원대 연봉이 걸린 그런 기술 인력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무심코 서명했을 전직금지 약정의 함정까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법이라는 이론하고요, 실제 현실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차이를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왜 법원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지, 반대로 이건 당연히 무효 아니야? 싶은 계약이 또 어떤 조건에서는 유효가 되거든요. 그 경계선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한번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흥미로운 사례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전남 순천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A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배달기사 두 분이 불과 3일 간격으로 갑자기 그만두면서 이게 문제가 시작됐죠. 네. 화가 난 사장님이 이분들을 상대로 무려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A 사장님은 직원들이 나가기 바로 전달 월 매출이 9,500만 원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월 매출이 4,10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냈어요. 와, 매출이 그냥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요. 급하게 다른 기사 구하느라 돈도 더 들었고 단골까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장도 있었다고요? 네, 직원들은 사장의 폭언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둔 거지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했는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A 사장이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인과관계였어요. 법원은 이 매출 감소라는 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롯이 이 두 직원의 퇴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상권 변화 같은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소송이 완전히 기각된 건가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이 금전적 손해액하고 퇴사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직원에게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 총 1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잠깐만요. 3,500만 원 청구는 기각된 셈인데 130만 원을 배상하라니요? 그건 무슨 법적 근거죠? 약간 좀 감정적인 판단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판결로 해석을 해요. 괘씸죄요?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걸 안 지킨 무책임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손해났을 거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전 판례들과는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계약의 기본 정신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죠. 한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월 매출이 1억 7천에서 1억 1,700으로 줄었다면서 5,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은 청구가 완전히 기각됐습니다. 배달기사 사례와는 결과가 정반대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법원이 데이터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그 직원이 퇴사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회사의 매출은 조금씩 줄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좀 하락세였군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는 오히려 매출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퇴사랑 매출 감소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데이터로 그냥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죠. 하하, 오히려 그 직원이 있을 때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니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단순히 직원이 나가고 매출이 줄었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안 되고 그 퇴사가 매출 감소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는 걸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맞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갑질 119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직 절차 위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아,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소송을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법률사무소 무율의 사례처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말 나 때문에 생긴 건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법리가 요구하는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겠네요. 손해배상 청구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떠난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애초에 핵심 인력이 경장사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전직 금지 약정이죠. 네, 경업금지 약정이라고도 하죠. 많은 회사들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그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아,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아, 기준이 있군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느냐, 즉 회사가 지키려는 게 정말 아무나 알 수 없는 고유의 영업비밀이냐는 겁니다. 아, 그냥 회사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로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연구팀장이나 회사의 모든 거래처 정보를 아는 영업이사 같은 경우겠죠. 네. 이게 충족되면 이제 두 번째로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를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를 따집니다. 평생 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 어느 정도로 보나요? 통상 1년에서 2년,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걸 합리적인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준이 사실상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번째, 대가의 제공 여부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줬냐 이거죠. 네,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매달 받는 월급 말고요. 이 전직금지 의무 자체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보상이 있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로자의 퇴직 경위입니다. 스스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건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냥 원래 다 서명하는 거예요 하면서 거의 반강요하는 분위기도 많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죠. 그래서 법원은 더더욱 이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반도체 회사의 핵심 연구원이 건강 문제로 퇴직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사로 이직한 사건이 있었어요. 반도체 분야라면 기술 유출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법원은 이 경우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손을 들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가였습니다. 아, 대가? 네, 회사는 이 연구원에게 전직금지 약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한 기록이 있었어요. 아예 별도로 돈을 줬군요. 그렇죠. 법원은 이 보상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라고 인정한 겁니다. 보상의 유무가 판결을 완전히 뒤바꾼 거네요. 그런 반대 사례도 있었죠. 손톱깎이 회사 무역부장 사례요. 네, 그 사례에서는 2년간의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사례와 정반대였죠. 회사가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냥 월급에 다 포함된 거다. 이런 주장은 안 통했군요. 안 통했습니다. 또 무역부장이 아는 해외 거래처 정보 같은 건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정보에 가깝다고 본 점도 있고요. 대치동 학원 강사 사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퇴사 후 1년 내 학원 반경 5km 이내에서 동종 업무 금지라는 약정이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약정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반경 5km라는 제한이 대치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실상 강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대치동을 벗어나면 사실상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근로자의 생계를 과도하게 위협하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더군요. 휴대폰 부품 회사 사례를 보면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서 1년만 지나도 옛날 기술이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전직을 막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가치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 두 개의 저울추를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 회사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퇴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요. 설령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유효한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한 직원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 날인 점은 뭘까요? 먼저 직원의 무단 퇴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매출 감소와 퇴사 사이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아주 높은 허들이 있거든요. 네. 다만 그 배달기사 사례처럼 명백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액 입증과는 별개로 괘씸죄 성격의 일부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최근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금지 약정은 어떤가요? 입사할 때 서명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었죠. 절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효력이 있는 성역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6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그 유효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핵심 인력을 묶어두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을 설계하고 지급해야만 법적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모든 분쟁은 균형의 문제로 돌아오는군요.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법원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은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와 경쟁사로의 이직이라는 어쩌면 모든 회사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법원의 실제 판결이라는 잣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법원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전부 문제가 터진 이후의 법적 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회사는 소송을 걸고 직원은 방어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핵심 인력이 왜 갑자기 떠나고 싶어 할까? 왜 우리 회사의 중요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어쩌면 소송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